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의균의 군사TV를 통해서 먼저 알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캐나다에 80조 원 어치의 잠수함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캐나다가. 여기에 우리 한국이 굉장히 가능성 없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 실사단이 우리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와서 현장 실사, 잠수함 사령부까지 갔다. 이야, 이거 80조 원 되는 건가요? 어디까지 또 어떤 내용인지 가능성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서방제 전투기가 들어가냐 안 가냐 참 관심 많은데 우크라이나는 정말 F-16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또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 갔더니 영국에서 전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종사 훈련 바로 그냥 시키겠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뭔가 청신호가 좀 켜지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또 덮기 위해서 나라를 뒤집었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기가 찹니다.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유럽 순방 일정을 진행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제 전투기 도입을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꿰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이 이달 중에 우크라이나 학생 조종사에 대한 서방제 항공기 비행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5월 15일 영국을 방문해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영국의 전투기 연합 참여와 전투기 공여 지원을 확약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넥 총리와 만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듣게 될 것이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영국 등 서방 국가가 가까운 시일 안에 전투기 공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수주 이내에 우크라이나 학생 조종사들을 영국에서 훈련시킬 것이라며 이들은 서방제 전투기 운용을 위한 기본 조종 교육부터 시작할 것이며 다양한 항공기 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 훈련은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전투기인 F-16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해 다른 우방들과 함께 진행 중인 영국의 노력 일환이다 라며 F-16 외에도 다른 매력적인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투기 연합에는 폴란드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국이 가세하고 다른 매력적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각에는 영국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토네이도 전투기를 공유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137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보유 중인데 이 가운데 16대는 트렌치 1 사양으로 오는 2025년까지 퇴역할 예정이어서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공여설이 꾸준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현재 수십 명의 F-16 조종 가능 조종사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며 서방 측에 즉각적인 전투기 공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공군의 서방제 전투기가 쥐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영국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넥 총리죠. 그래서 영국이 사실은 미국 다음으로 이번 전쟁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나라인데 전투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겠다. 그리고 즉시 다음 주부터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영국 불러서 조종 훈련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를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영국은 그 F-16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가능성도 있다. 매력적인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은 자신들의 유로파이터, 토네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투기는 벨기에 공군의 F-16 전투기예요. F-16AB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개량해가지고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쏠 수 있게끔 만든 건데 이 버전이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 4개국이 거의 똑같은 버전과 성능, 개량까지 다 똑같아요.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좀 받고 싶다라는 건데 영국은 자기네들은 F-16 안 쓰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로파이터 트렌치 1 그러니까 공대공 전투만 되는 트렌치 1인데 자 이거 주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지상폭격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지상폭격 못하니까 좀 오래 걸려서 안 되겠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영국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줬더니 우크라이나가 그걸 수호이 24에 달아가지고 루안스크에다가 폭격해버렸죠.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아니 그렇게 오래된 수호이 24도 스톰 섀도우를 순식간에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아니 무슨 이 최신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에 그거 하나 장착하는데 1년 걸린단 말이냐. 거짓말 하지 마라. 빨리 줘라. 이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도 나서서 이런 전투기를 줄 가능성도 커졌고 그래서 물론 뭐 전투기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지원되고 이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을 또는 연말쯤에 전투기가 들어간다면 그 연말쯤에 휴전협정, 뭐 종전협정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확 밀어붙이면 그때 마지막 결정타를 먹이는 게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자, 들어가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안 되겠다. 이제는 뭐 휴전 협정 뭔가 협상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타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민노총이 전국 극좌 반체제 단체들과 손잡고 전국적인 정권 퇴진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북한과의 연결 고리가 확인되었고 체제 전복을 꾀하며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5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권 퇴진을 목표로 전국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재벌 이익을 수호하고 특권 세력의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 국가의 자주성과 평화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라며 이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노동자 권리도 민중 생존권도 한반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라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대규모 시위에 착수한 것은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건설 노조 간부가 분신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반노동, 노조 혐오에 기인한 노조 파괴 책동이 극에 달했다 라며 모든 전국 노조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분신한 노조 간부는 노조원 2명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며 건설업체들로부터 8천만 원을 갈취해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다라며 춘천지법 앞에서 분신했습니다. 문제는 건폭 사건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에 국가 자주성과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가 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민노총이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총파업과 시위를 예고하자 전국 건설사들은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등의 공문을 보내 이번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항에 의거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파업과 시위의 목적이 지극히 정치적이고 조합원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된 파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자제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파업과 시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 노조들은 물론 16일부터 전국의 자칭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시국선언과 전국적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북한 지령을 받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폭력 집단화되어 민생은 물론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들을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노조. 그래서 이들이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그 노동조합원인가?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죠. 그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라고 해서 다 지금 건설노조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 말이긴 하지만 뭐 노가다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고 그냥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 그냥 일용직 노동자들이 저요저요해서 노동조합비를 내고 가입을 하면 건설노조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설노조들은 도대체 뭐하냐? 왜 이 사단이 벌어졌냐? 이제 건폭은 또 뭐냐? 이제 건설노조 폭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건폭은 뭐냐?
이 건설 노조는 이 아파트 건설 현장 예를 들어서 생기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뭐 스타렉스 이런 데다가 확성기 달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 보셨죠? 바로 그자들이 이자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좀 시끄럽게 하고는 현장 소장 만나서 우리 노조원들, 우리 조합원들 채용시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합원들 뭐 현장 소장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뭐 별로 열심히도 하지 않는다, 설렁설렁 한다 라는 거고, 채용하기 싫은데 뭐 이런 식으로 와서 확성기 틀어놓고 깽판을 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현장 간부로 취직시켜라. 그래서 일 안 하고 그냥 돈 받아 먹는 거, 그거 취직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더 시끄럽게 만들겠다 해서 돈 받고, 그렇게 갈취한 돈이 8천만 원인데,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기소가 되어서 지금 이제 재판받게 됐죠. 그러니까 법원 앞에서 분신을 해버렸다라는 건데, 그러면 분신을 한 게 자기가 정말 억울해서 했을까? 아니죠. 죄가 있어서 기소가 됐는데 뭘 억울해요.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겁니다. 600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건설 노조원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얼마나 더 큰 피해를 국민들이 입게 됐는가를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600개 아파트면 이건 완전히 그냥 통계 제대로 나온 거죠.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한 현장이 아니고 한 가구당 2천만 원 정도를 이 건설 노조원들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하나 1000세대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억 정도. 뭐 10세대면은 2억, 100세대면 20억, 1000세대면 200억 아닙니까? 그 200억 정도가 단지 하나에 이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더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은 여기다가 1인당 한 2천만 원 더 내서 아파트를 산 겁니다. 기가 차죠. 자, 그래서 이 자들을 어떤 그 속아내기 위해서 이런 수사에 들어가서 먼저 잡은 자가 지금 뭐 그들이 열사라고 하는데, 아니 정말 돌아가신 이준 열사 이런 분들이 정말 분통이 터지겠습니다. 무슨 뭐 나라를 구했습니까? 뭐가 열사야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범죄자인데 무슨 열사라는 겁니까? 그래서 열사라고 이름 붙이고 지금 시위를 하는데 여기에 자주, 통일, 평화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좀 느낌 확 오지 않습니까? 지금 민노총 간부들 북한 지령 제대로 직접적으로 받고 충성서행까지 하고 활동했던 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열사냐? 자, 여기 미네르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 10여 년 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이 인터넷 주식 전문 인플루언서였어요. 그 사람이 뭐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갑자기 이런 게시물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냐?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그때 이제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위기 있을 때죠.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인 것으로 오해한 착각한 일반 대중들이 마구마구 달러를 사기 시작했고 안전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우리 정부가 그 달러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그 허위 사실 때문에 20억 달러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2조 6천억 원 정도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을 이제 그 국고를 손실시켰으니까 이제 기소했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을 때 20대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정부 전복 가능하다면 자살을 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자들이죠. 자, 너 어차피 죄 지었으니까 너도 이명박 정부 싫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자살해버려. 그러면 그걸 아이템을 해가지고 우리 정부 정복할 수 있어 라고 자살을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는 사실 뭐 그런 사람 아닌데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뭐 사실 알고 보니까 뭐 서울대 나왔다 어디 유학 갔다 왔더라 뭐 이런 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검찰 가서 알고 보니까 전북대 나온 그냥 무직자, 시체말로 요즘 말로 방구석이 여포였죠. 그런데 아니 그분인데
나보고 뭐 정권 전복하라고 자살한다? 아,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고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인터뷰한 건데, 춘천지법 앞에서 열사라고 하는 그자들 또 이런 권유 받았지 않겠습니까? 기가 찹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 들어갑니다. 최근 한화 오션으로 새롭게 태어난 대우조선해양이 출범과 함께 잭팟을 터뜨릴 모양입니다. 지난달 신인균의 군사TV를 통해 단독으로 소개해드린 8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실무진이 한국을 방문해 대우조선해양과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기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 정부 고위급 대표단이 지난 5월 11일 한국을 방문해 비밀리에 국내 조선소 잠수함 건조시설과 해군 잠수함 사령부 운용시설, 국내 잠수함 부품 관련 업체들을 시찰하고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군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 장성급 인사와 캐나다 정부 공공사업조달부, 혁신과학경제발전부의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수십여 명의 대표단이 이달 초 한국을 찾아 부산과 진해, 사천 일대의 잠수함 관련 시설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도산 안창호급 3번함 신채호함을 둘러보고 거제로 이동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이어서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 잠수함 운용 유지 인프라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 수소 연료전지 제조사 범한 퓨어셀과 리튬 배터리 제조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잠수함 동력원 생산 업체를 찾아 이들의 생산 능력과 개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을 확인하는 일정도 가졌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배터리와 추진모터 연동 시스템도 둘러봤는데요. 주요 업체와 연구소 시찰 과정에서 캐나다 측은 한국의 기술력과 후속 군수 지원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은 방한 직전 일본에 들러 미쯔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타이게이급 잠수함 건조 시설을 둘러보고 해상자위대 잠수함대와도 접촉을 가졌는데요.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후보군이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두 종으로 좁혀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현재 4척을 운영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결함과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 대잠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수주에 성공하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이번 사업, 부디 우리 업체의 승전 소식을 듣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와, 잠수함 80조 원. 엄청나죠? 캐나다 달러로 800억 달러, US 달러로 600억 달러라고 캐나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MBC가 잘못 보도를 했는데, 캐나다 달러 800억 달러. 그러니까 MBC는 아마 캐나다 600억 달러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US 달러 600억 달러, 80조 원어치의 잠수함. 근데 이거 뭐 80조 원 일시불은 아니고, 캐나다에서 잠수함을 짓는데 거기에 잠수함 건조 인프라 없으니까 인프라 깔고, 그리고 잠수함 짓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 기술료 다 받고, 그리고는 이제 후속 군수 지원, 이 무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후속 군수 지원 부품 공급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가동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 잘 보고 있죠. 그래서 후속 군수 지원 잘 되냐? 그리고 잠수함 하면 한 30년, 40년 쓰니까 그 40년 동안의 생애 통산 부품 다 사고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80조 원이다. 자, 이런 거죠. 잠수함 한 척 하면 이제 뭐 한 1.5조에서 한 2조 원 정도 되겠죠. 이거 12척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 이제 경남 MBC에서 보도한 사진인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차가 현대중공업 차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버스는 대우조선해양 버스입니다. 여기는 대우조선해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 딱 내리는 장면, 아마 현대중공업 갔다가 대우로 와서 이제 잠수함 건조 시설 둘러보고 하러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앞에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 알려졌을 때 우리 말고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도 언급이 됐었는데, 그 독일과 프랑스는 덩치도 작고 성능도 열악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의 2파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산 안창호급, 우리 장보고 3 삼천도급 잠수함은 수직 발사관이 있죠. 수직 발사관. 여기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죠. 핵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에서 유일하게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런 서방제 잠수함이 바로 우리 도산 안창호급입니다. 그래서 배치 1은 6발, 그리고 배치 2는 10발입니다. 그걸 쏠 수 있으니까 캐나다가 헌터킬러를 하다가 캄차카 반도에 있는 포세이돈 운용기지를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공격 능력도 가지니까 매력적이죠. 그래서 타이게이급 물론 아주 성능 좋고 대잠 능력 뛰어나지만 우리는 공격 능력도 추가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거 해라. 명분되죠. 그리고 전후 일본이 자기네들이 직접 수출하는 최대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캐나다가 그 훈장을 딸 필요가 있냐라고 또 설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웨인 에어라는 분인데 이 장군이 이 잠수함 필요하다라고 제일 먼저 주창을 했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유엔사 부사령관을 근무하면서 평택시 명예시민, 그래서 예영수라는 이름도 받았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인연 이거 활용해서 80조 원짜리 잠수함 꼭 따내서 일본을 누르고 꼭 따내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